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양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랄까, 또 교양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면은 독일 문학의 회색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만 언뜻 보면은 회색이라고 해서 뭐 잿빛 회색하면 뭔가 음울하고 조금 네가티브한 포지티브한 의미보다는 네가티브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회색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양자택일의 혹은 극단적인 한쪽 편이 아닌 예? 그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지금 이제 우리가 교양 소설과 관련된 작품들을 앞으로 쭉 많이 다룰 예정인데 우선은 교양 소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작품을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소논문 형태의 글들은 뭐든지 다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론을 다른 말로 또 머리말, 혹은 들어가는 말,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도 표현하죠. 서론에서는 중요한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문제 제기. 앞으로 본론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겠다. 떤 문제를 어, 논리적으로 수술하겠다. 이 서론에서는 그게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제기한 내용이 본론에서 다뤄지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끝을 맺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뭐 리포트나 과제를 낼 때도 그렇고 발표할 때 조금 더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논문 형태의 글들을 자주 접해 봐야 되죠. 자, 머리말에 먼저 보면 문학에 색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독일 문학은 어떤 색깔일까? 그래서 김주영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저서에서 한 말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독일 문학의 빛깔은 회색빛이다. 회색은 실제를 파악하는 빛깔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현실적인 색깔이며 비현실적이랬습니다. 독일어로 unrealistisch죠. realistisch가 아니고 unrealist. 비현실적인 색깔이며 비현실성의 한 표상이다. 비현실성이라고 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독일 문학의 본질은 무언가 비현실적인 어떤 것, 이상주의적인 것. 우리가 독일 하면 이제 보통 철학이 발달한 나라, 이데알리스무스,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제 관념론적인 게 독일 하면 연상이 되죠. 물론 실제로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어, 뭡니까 실용적입니다. 그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국민성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우리가 독일을 인과 사상가의 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독일 하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우리는 옛날에 뭐 백이민족 뭐 이런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다면 독일은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특징이 있고 실제로 독일 민족을 이제 우리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책이 크고 표정이 좀 딱딱해 보이고 그래서 인과 사생과의 나라 하면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독일이 토론 문화가 발달한 게 식탁 위에 이렇게 맥주와 소세지 얹어 놓고 야외에서 앉아서 주로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테마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도 또 토론식 수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여기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어, 이런 어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인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그런 어떤 수업 방식을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현상입니다. 예전처럼 이론적 수업 이런 거를 뭐 그냥 주입식으로 선생이 학생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수업은 크게 학생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그 수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알아야 될 내용을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도 해야 되지만 또 자기 생각을 말하고 생각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뭐 노예 근성처럼 뭐든지 굴복하게 되고 그죠? 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적인 어떤 것, 낭만주의적인 어떤 것, 이런 게 독일 문학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해석은, 색깔로 따지면 그렇죠. 해석은 또한 양극을 지향하는 양보와 지향의 색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독일 문학으로 유행은 그 어느 유럽 문학보다 낭만과 상상력의 여정이며 꿈과 환상 그리고 통합된 초월로의 비상이다. 이렇게 이제 김주현 교수님이 표현을 했는데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해석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상징하는 색깔인데 이런 좀 비현실적이고 좀 이상론적이고 관념론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게 독일 문학의 빛깔로 따지면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이 양극을 아우르는 어떤 양보 혹은 지향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빛 독일 문학은 조금 색깔로 따지면은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독일 문학의 본질을 참 어떻게 보면 색깔로 잘 표현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어떤 극단적인 원색은 아니죠. 뭐 빨간색이나 흰색이나 검은색. 우리가 뭐 흑백론이라 할 때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죠?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진보 또 보수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이 양극단으로 나눠가 이쪽 아니면 저쪽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규정하고 서로 싸우면은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 통합이나 사회 통합에. 정치인들이 그걸 또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게 또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딱 그대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두 당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다당제입니다. 많은 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서로 당들이 연합해서 서로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국민들이 끌려다니서는 안 되고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서로 경쟁하고 선의에 경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죠? 우리처럼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인정을 하지 않고 물어뜯으려고 하면은 이건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글도 이제 그런 이제 독일 문학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색깔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현실 속에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해석이다. 만약에 독일 문학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해석은 검은색이나 흰색이 적당하게 섞인 어정쩡한 그런 중간색은 아니고 오히려 서로 대립되는 그 두 가지 색깔이 변정법적으로 지향된 통합과 초래의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 변정법 하면 정, 반, 합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에 합, 통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독일 문학이 이런 통합과 초월의 해석지대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 해석지대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런 자아와 세계관의 대립, 우리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세계와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 이걸 독일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왔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오늘 글을 읽는 이 필자는 독일 교양 소설에서 해답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독일 교양 소설은 독일어로 빌둥스로만이라죠. 빌둥이 교양이라는 의미고, 로만은 이제 뭐 장편 소설 한 소설의 의미인데, 빌둥이 빌덴이라는 동사에서 왔죠. 영어의 빌트하고 비슷합니다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빌둥 하면은 어쨌든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벽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의 집이나 건축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모여서 완성되는 게 이제 빌둥이라는 거죠. 교양이, 그죠? 금방 갖춰질 수 있는 게 교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양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조화라는 교양 목표를 향해서 먼 길을 떠나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 교양이라는 그런 어떤 힘든 과정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가장 독일적인 소설 장르가 이제 빌둥스로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 교양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 해석지대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루카치의 말이 뭐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이 루카치의 저서 중에 소설의 이론이라는 그 저서의 서문에 보면은 좌파적 윤리와 우파적 인식이 융합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급진적 혁명을 겨냥한 좌파 윤리가 전통에 충실한 현실 해석과 결합되어 나온 독일 최초의 저서다. 이 루카치의 이 저서를 그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조금 이상주의적이다, 유토피아니즘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들다라는 의미인데, 필자는 이 루카치가 말하는 유토피아니즘을 향한 이 좌파적 윤리하고 우파적 인식의 융합, 어떤 통합을 독일 문학에 나타나는 미래지향적인 제3의 지대, 즉 앞에서 말한 이 독일 문학의 해석지대다, 이렇게 부르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겠죠. 자아와 세계의 조화. 독일 소설은 대체로 스토리텔링 위주가 아닙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위주가 아니면 조금 재미는 덜 할 수 있어요. 그죠? 소설적 재미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독일인들도 사실 자기들이 이제 뭐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자기들 소설들 중에 좀 재미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컬처럴 태스크 해가지고 문화적 과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재미는 좀 덜하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든지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만 갖고 문학이든 영화든 뭐 이렇게 접근하려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재미만 추구하면은 말초적인 감각이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되지만 너무 재미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두 개가 다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독서하는 자세도 사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독일적 소설 장르인 이 교양 소설에는 뭐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인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 명작하고 비교할 때 등장인물들이 삶에 대한 집착 혹은 생동감, 넘쳐흐르는 생동감 또는 삶에 대한 중압감, 이런 게 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인 에어나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걸 볼 수 있는데, 독일 소설에서는 좀 덜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독일 교양 소설에는 다른 나라 소설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그죠? 우리가 독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 보면 대부분 독일계입니다. 독일. 칸트, 헤겔,
뭐 니체, 쇼펜하우어,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철학자들은 전부 독일 사람들. 그만큼 이런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 이런 면에서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에 그 지성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세계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인생이 뭐 짧으면 짧지만 긴 여정이라고 볼 때 이런 긴 삶의 어떤 전환기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보편적인 문제들을 독일 작가들은 보면은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서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양소설에서 이제 쭉 다루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괴테의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윌헬름 마이스터스 레르야르, 그 다음에 시프트의 늦여름, der 나흐조모, 그 다음에 토마스 만의 마이산, der 짜우브베르그, 뭐 이외에도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뭐 많죠. 예, 이런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이런 학생들이 읽어야 될 교양서적에 보면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독일 교양 소설이 우리 한국의 독자들에게 어떤 우리 삶에서 좀 무게 있는 그런 주제를 이 주인공의 어떤 교양을 향한 역정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양 소설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문의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만든 인물이 윌헬름 딜타이라고 있습니다. 요 밑에 나오죠? 있죠? 윌헬름 딜타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책에 보면은 딜타이는 교양 소설의 특성을 어떻게 언급했냐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교양 소설의 특성을 딜타이가 한 말을 봅시다. 자, 얘기 나오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시작된 교양소설은 젊은이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젊은이의 지나간 날들을 묘사한다. 그가 어떻게 행복의 여명길을 지나 인생의 발을 내디뎌 자기와 비슷한 영혼을 찾아서 우정과 사랑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냉혹한 현실과 다양한 삶을 겪으며 성숙을 거듭하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지,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신해 가는지, 이런 과정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소설은 개인 생활의 관심 영역에 한정된 그런 한 문화의 개인주의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독일의 그 당시에 이제 통일되기 전이니까 많은 국가들로,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군소 제후 국가들에게 있어서 국가 권력은 젊은 작가들한테 볼 때는, 젊은 작가들의 눈에는 폭력으로, 좀 생소한 폭력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사람들은 이런 작가들이 발견해낸 개인과 또 그 개인이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세계에 굉장히 매료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양소설의 장점이에요. 그 어떤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굴레와 같은 그런 어떤 협소한 세계를 뚫고 자기가 어떤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분야의 최고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딛고, 그죠?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틸타에 의하면 이렇게 교양소설 주인공의 삶의 그 과정은 평온한 내부 세계에서 좀 적대적인 외부 세계, 현실 세계죠. 이런 외부의 현실 세계로 어쩔 수 없이 내쫓기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향해서 행복의 그 길을 찾아서 떠난 주인공은 이렇게
낯선, 어떻게 보면 폭력 같은, 그죠? 이런 주변 세계에서 이런 냉혹한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갈등 관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 세계와의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주인공의 내적인 성숙이다. 내면의 성숙. 우리가 뭐 동양적인 표현을 하면 심신수련, 단련, 그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의 어떤 관심 영역에 우리가 한정해서 볼 때 이런 문화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주인공의 내적 성숙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이 주인공은 이러한 내적 성숙에 물론 집중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냉혹한 현실과 또 타협을 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개인 생활의 관심 영역으로 도피하면서도 또 냉혹한 현실 세계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거죠. 이런 절묘한 조화의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독일 문학사 레알 렉시콘, 뭐 렉시콘 하면 사전이지만 독일 문학사 관련 사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교양소설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보 헤러트가 한 정의인데 잠깐 볼까요? 교양소설의 생성 배경과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1번을 봅시다. 교양소설의 정신사적 배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화해와 또 공동체 속에서 자아의 상승을 지향하는 그 당시 18세기죠. 18세기 개인주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2는 세계를 인생의 학습장으로 이해하는 이 교양소설은 현실 세계의 긴장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자아와 힘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목표, 교양 목표를 향해서 주인공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또 개념을 정의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읽겠습니다. 교양소설의 표준 구조는 첫째, 환상의 힘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그래서 주인공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발전하는 청년 시기가 있고, 둘째는 사랑과 우정, 또 온갖 위기와 여러 가지 실수나 어떤 시행착오로 점철된 방황하는 시기, 뭐 여기는 편력 시기가 해놨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세 번째는 교양 목표를 달성한 현세적 낙원의 정화, 즉 이제 성숙한,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성이 된답니다. 이게 이제 교양소설에 대한 그 보로 헤르트의 개념 정의인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개념 정의가. 그렇지만 좀 어떤 목적을 향한다는 목적론적인 어떤 교양 낙관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화해다. 뭐 공동체 속에서의 자아의 상승이다. 자아와 신의 세계의 조화다. 또 청년시대, 또 방황하는 편력 시기, 또 나중에 정화, 이제 이게 성숙이나 완숙이죠. 정화의 세 단계, 이 표준 구조. 여기에 따라서 주인공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이 교양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 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인생 경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양소설 개념 정의를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운명이 아니라 인생의 학교다. Nicht Schicksal, sondern Schule des Lebens. 슈크잘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전들은 뭡니까? Schule des Lebens, 인생의 학교다. 응?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교양소설 주인공은, 응? 이 주인공의 의식,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삶은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오류에서 진실로, 즉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그죠? 실수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면서 이제 배워 나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죠? 파우스트의 유명한 문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죠? 항상 그 방황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완성 단계, 파우스트 박사가 뭐 그렇지만은, 그죠?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라는 것은 별로 그 어떤 매력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가 미숙한 단계에서 완숙한 단계,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죠?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오류에서 진실로, 그죠? 또 혼란스러움에서 분명함으로, 명징함으로, 또 무의식적인 것에서 의식적인 것으로, 혹은 자연에서 정신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 작품에도 나오죠. 파우스트가 악마 맵스토와 영혼의 계약을 맺지만 그 계약하고는 반대로 나중에 구원받죠. 여기 나오다시피 세계 개선의 의지를 끊고 세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규범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규범에 대한 회의에서 나오는 모든 교양 위기를 극복하여 운명과 마승사에서 균형을 취하게 된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했지만 결국 앞에 나온 표현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그 독일 교양 소설은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세계, 즉 자아와 세계의 조화라는 그런 결말을 이제 지향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아와 세계의 조화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문제는 이 자아와 세계의 조화가 좀 심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자아와 세계 혹은 개인과 사회 이런 어떤 관계가 좀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개인이 이런 사회 현실과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 나중에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든 간에 또 어느 문화, 뭐 우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어느 문화권에서 간에 이제 현실은 결국은 이상하고는 좀 반대죠. 우리가 현실을 깨달아라, 현실을 직시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이 현실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현실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그걸 바꾸려는 어떤 역동적인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그런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개인은 말 그대로 자기가 속한 그 현실을 그대로 자기가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고 모순적이라면 그거를 개혁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어쩔 수 없다. 현실에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현실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깨시민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시민. 여기서는 깨어있는 개인. 그죠? 깨어있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적응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이 교양소설의 주인공은 깨어있는 인물 유형에는 속하지 않죠. 현실에만 적응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교양소설 주인공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개혁을 추구하는 인물이 뒤에 나오죠. 후반기에 가면은. 그래서 교양소설의 조화로운 결말이라는 것이 현존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순응한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독일 교양소설이 지향하는 자아와 세계의 조화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주인공이 현존하는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자아와 세계의 조화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딜타이나 아까 레알 렉시콘에서 나오는 교양 소설에 대한 그 개념 정의에서는 방금 우리가 던진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해답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카치의 소설론에서 보면은 독일 고전주의 문학에 너무 편향되어서 이 총체성, 영어의 토탈리즘, 독일어로 토탈리테트죠. 총체성과 또 전형성, 이런 도식적인 개념에 너무 빠져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루카치의 소설론이 여기에서 보면은 세계가 마찬가지로 세계와의 화해 혹은 세계와의 조화라는 그런 어떤 교양 주인공의 최종 도달 지점이 사실상 현실에 대한 체념적인 수능이다. 이렇게 이제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의 결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체념적 수능을 뛰어넘는 역사 철학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화해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는 주인공의 인식 지점을 루카치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나오죠. 내면성과 세계의 괴리에 대한 통찰. 자기의 내면성과 자기를 둘러싼 주변 세계의 괴리, 어떤 거리, 차이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통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찰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그 비판 대상이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바꾸려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 촛불 혁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탄핵도 하고 그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 전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다. 이런 이제 세계 찬사까지 있었죠.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또 잘못 선거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는 뒤늦게라도 그 잘못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 갑자기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막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설의 소설 형식이 그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면이 교양 소설에서는 교육적인 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인공의 체념적인 어떻게 보면 고독으로 결국 빠져들어가는 결국에는 그렇게 도달하는 것이 모든 이상의 완전한 붕괴나 훼손이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 내면성과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의 이 괴리 차이에 대해서 통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통찰만 하고 끝나면 또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그 비판하는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죠. 루카치가 말하는 이런 교양 주인공의 이 내면성과 세계의 괴리에 대한 통찰, 이것은 마르티니가 독일의 유명한 그 문학사를 쓴 그 문인이죠. 마르티니. 이 마르티니의 표현을 만약에 이제 빌리자면 이겁니다. 현실과 자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의 주관적 극복. 현실과 자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을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걸 극복한다는 거죠. 이 주관적 극복은 이제 원어는 주브액티브의 위브 빈둥입니다. 위브 빈된 동사에서 왔죠. 웅이 붙으면 이제 명사가 되죠. 주체적인 극복이다. 이렇게 마르티니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개념 정의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제 변화가 조금씩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르티니는 그 당시 19세기 독일 소설이 다른 유럽 소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조금 뒤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보편적이었던 게 사회적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인데 이거를 좀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독일에서는 혁명이 좀 적었죠. 프랑스는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어, 어,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뭐 많았잖아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긴장과 갈등 관계가 조금 독일에서는 소홀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마르티니가 독일 교양 소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내면적 개인주의의 경향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어떤 처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사회 비판 소설하고 비교해서 이 독일 교양 소설의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조금 약해 보이지만, 그 대신에 교양 소설의 장점은 자아의 존재와 전 존재의 의미, 뭐 이런 인간 실존의 문제, 인간 실존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더 깊이 몰두했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교양 소설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존적인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여기 나와 있죠. 소재와 사상 그리고 경향적인 것만을 평가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양 소설의 주인공은 개인과 세계, 자아와 현실 사이의 모순, 이런 게 끊임없이 충돌과 이런 걸 겪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중간지대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 아까 우리 회색지대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과 세계, 자아와 현실의 모순이 서로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런 넓은 중간지대, 이게 독일 문학의 회색지대고, 이게 독일 교양소설이 지향하는 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이 양자의 변정법적인 어떤 과정, 정반합이라는 이런 변정법적인 과정을 모색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작품에서 독일 문화의 해석지대를 찾아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독일 문학 작품 이 교양소설, 대표적인 교양소설들을 다룰 건데, 거기에서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먼저 토마스 만의 마이산의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추후에 마이산을 다루겠지만 조금 먼저 맛을 본다는 의미로 조금 보면은, 여러분 마이산을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읽어봤다는 전제하에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마이산을 잠깐 제가 자, 이거 뭐 사진, 이제 마이산이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토마스 만의 작품입니다. 뭐 부제로 한 독일 청년의 교양 과목 수강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꼭대기에 이제 요양원이 있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줄거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젊은이의 인생에 대한 고뇌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여기에 담겨 있는 소설인데, 직업 선택과 진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책이 이 마이산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길고 장편 소설이고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다 읽으려면. 자,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보면 1900년 초반의 독일인데, 그 당시 1900년입니다. 시대적으로. 한스 카스토로프라는 청년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조선소에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취직하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잠시 요양을 다녀오라고 의사가 권고를 하니까 이 카스트로프가 계획을 앓고 있는 자기 사촌 요아힘이 있는 알프스 산맥 위의 한 요양원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한 2주 정도만 있다가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지내는 동안에 요양원 의사 베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스트로프도 역시 결핵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2주 목적으로 갔지만 훨씬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행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소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뭐 계절이나 날씨, 또 복장과 식사 시간,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이 요양원이 있는 위쪽 세계하고는, 아래쪽 세계하고 이 위쪽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쪽 이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요양원은. 그래서 카스토로프가 처음 도착했을 때도 방에 들어가니까 주로 그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항상 소독을 하겠죠. 깔끔하게 소독된 방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에 살던 사람이 죽고 나간 이후에 바로 자신이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작가는 이 주인공 한스 카스토로프가 1900년대 초반의 독일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회의감, 일말의 회의감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고요. 작품에 나오는 이제 뭐 표현들 중에 관련된 문구들을 지금 여기 정리해놨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일하게 될 직업이 조선소 엔지니어인데 이 직업과 시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랄까 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이제 요양원에 있으면서 들고 모든 것이 낯선 이 장소입니다. 요양원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여서 카스토로프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우선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자기가 지금 결핵을 치료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원초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 즉 삶과 죽음이라든지 또 인생의 의미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이 주인공 카스토로프에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의사가 이 카스토로프의 그 폐병을 완치했다고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그만 내려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스 카스토로프는 이것을 거절하고 더 머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스 카스토로프는 한 번도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7년간 산위 요양원에 계속 머무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카스토로프가 혼자서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탈리아 출신의 계몽주의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노선으로 보면 계몽주의자인 세템브리니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프타라는 사람인데 기독교 좀 극단주의적인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이면서도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나프타. 이 나프타는 항상 세템브리니하고 논쟁을 합니다. 서로 보면은 이념적으로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해주는 말,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논쟁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는 않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책 속에 나오는 문구가 지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템브리니와 나프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쇼샤 부인이 또 있습니다. 이 쇼샤 부인과 후반부에 나오는 페프코론이라는 사람, 또 사촌 요아임,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요양원의 수많은 환자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또 자기가 고민도 하고 스스로 결론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과 사랑을 위해 결코 죽음에다 자기 사고의 지배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명제를 깨닫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동양에서는 부처가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7년 만에 산에서 내려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마해산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뭐 읽어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읽어봤다고 저는 일단 보고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아까 그 교양소설과 관련해서 마해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했는데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갈까요? 지금 시간이 44분이네요. 마해산 부분을 43, 45분이니까 이게 중간에 하다가 끊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고 지금은 교양소설 해석지대라는 의미의 교양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랄까 또 교양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례로 들은 작품이 한 3작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마이산 부분을 잠깐 보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끊고요. 지금 시간이 45분이거든요. 50분 다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